아이를 회사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월급이 깎였다. 나는 분노에 차고장 대표님 사무실로 향했다. 이제부터 대표님 아이는 대표님이 직접 돌보세요. 그 말에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제 이름은 이슬비, 25살. 3살 배기 아들 준우를 혼자 키우고 있다. 밖에서 보는 내 인생은 낡은 에코백 하나를 들고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구로 디지털 단지의 높은 빌딩 숲 사이를 위태롭게 달려가는 하루하루의 연속일 뿐이었다. 매일 아침 나에게 남은 것이라곤 앙상한 등과 저녁의 부업으로 단련된 거친 손, 그리고 내 아이가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위태로운 마음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저 아가씨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있대. 그 말은 지난 몇 년간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그날 아침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초겨울의 서리가 빌딩 창문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너무 일찍 깨운 탓에 준우는 내 목을 끌어안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모든 계획은 완벽했다. 회사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했지만 그녀에게서 갑자기 문자가 왔다. 슬비야, 미안해. 오늘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준우를 봐주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길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그 메시지를 보았다. 목이 갑자기 꽉 메어왔다. 출근 시간까지는 겨우 3분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서 또 지각하면 월급이 깎이거나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품에 안고 회사로 들어섰다. 피곤한 아이는 눈을 비비며 내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작은 팔로 내 목을 꽉 끌어안았다. 나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피하며 빠르게 걸었다. 아주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내 심장을 옥죄기에는 충분했다. 그 순간 나는 김미영 팀장님이 자리에 없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나를 비웃는 듯했다.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김 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슬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사가 놀이방인 줄 알아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훌쩍이기 시작하는 준우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를 봐주시던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팔짱을 낀 채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시간이 없으면 휴가를 냈어야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해요? 회사가 애 데리고 와서 놀라고 월급 주는 곳인 줄 아나 봐요? 몇몇 동료들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고 내 얼굴은 창피함으로 불타는 듯했다. 나는 김 팀장님이 평소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미혼모라는 이유도 있었고 최근 회사가 인원 감축을 진행 중이라 내가 가장 먼저 해고될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반나절만 시간을 주세요. 아이 맡길 곳을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반나절은 무슨?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예요. 회사에 민폐 끼친 게. 월급 깎일 각오나 해요. 김 팀장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내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 같았다. 준우는 그 분위기에 겁을 먹고는 나에게 매달려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급히 아이를 달랬지만 달랠수록 아이는 더 서럽게 울었다. 김 팀장님은 즉시 소리쳤다. 당장 사무실에서 나가요. 제발 일하는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나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다. 숨 막히는 서러움이 몰려왔다. 나는 월세와 준우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 야근과 주말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단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아침이라는 이유로 나는 방해꾼 취급을 받고 있었다.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모든 서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모든 두려움을 막아서는 것 같았다. 나는 눈물을 닦고 준우를 고쳐 안고 똑바로 섰다. 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강지훈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김 팀장님은 코웃음을 쳤다. 대표님이 누구인 줄 알고 만나겠다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나는 아들을 안은 채 돌아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저 같은 직원이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건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 분과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깡다구 한 번 세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준우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작게 훌쩍였다.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준우야. 엄마,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임원실이 있는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 앞에 있는 짙은 갈색의 원목 문은 사람을 주눅들게 할 만큼 크고 차가웠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낮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훈 대표님은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의 빛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 진지하면서도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을 만들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에 고민형을 든 아이를 안고 있는 나를 보며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무슨 일이죠? 그가 물었다. 나는 품 안에 준우를 고쳐 안고 마른 침을 삼켰다. 저는 경영지원팀 직원입니다. 만약 회사가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잠시 맡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의 눈에 아주 잠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온 겁니까? 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준우가 나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울지 마. 그 목소리에 나는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모든 평정심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다. 바로 그때 강 대표님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부드럽게 물었다. 아이 이름이 뭡니까? 나는 당황했다. 네? 아, 준우입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준우를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아이를 돌보는 문제는 김미영 팀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처리하죠. 나는 얼어붙었다.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빛은 회사에서 나를 보던 그 누구의 눈빛과도 달랐다. 동정도 무시도 아니었다. 내 심장을 흔드는 낯선 종류의 관심이었다. 내가 무언가 물어보기도 전에 문 밖에서 급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김 팀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이런 직원을 감싸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고개를 돌린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회사 전체가 그 순간을 계속해서 회자하게 될 것이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을 말이다. 문이 너무 세게 열리는 바람에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준우를 더 꽉 껴안았다. 마치 1초라도 손을 놓으면 내가 애써 모은 모든 평정심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김 팀장님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날카로운 눈은 나를 꿰뚫을 듯했다. 몇몇 부하 직원들이 복도에서 호기심과 통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안을 엿보고 있었다. 마치 흥미진진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는 관객들처럼 대표님, 저 여자가 여기에 발을 들이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김 팀장님은 너무 크게 소리쳤고 준우는 겁을 먹고 내 목덜미로 얼굴을 파묻었다. 작은 두 팔이 어찌나 세게 나를 조이는지 아이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무언가 해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강 대표님이 손을 들어 김 팀장님을 제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있었고 소리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을 압도했다. 김 팀장,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함부로 내 사무실에 들어옵니까? 지금 누가 여기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잊은 모양이군요. 김 팀장님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팀장으로서 회사의 규율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서 대표님께 곧장 달려온다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김 팀장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녀도 대표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몰아세울 줄은 몰랐을 것이다. 복도에서 엿보던 모든 시선이 우리 세 사람에게 쏠렸다. 나는 누구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저 이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숨고 싶을 뿐이었다. 김 팀장, 강 대표님은 몸을 돌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규정은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준우를 안고 있는 나를 보았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김 팀장이 한 행동은 관리자로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나서서 말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입을 열기도 전에 비난받고 평가받고 의심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다. 김 팀장님은 이를 악물었다. 제가 틀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강 대표님은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간은 갑자기 얼어붙었다. 나는 김 팀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대단하네, 이슬비 씨. 자기 처지를 이용해서 상사에게 압력을 넣는 사람은 처음 봐. 나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해야 한다고 되뇌었다. 아닙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는 그저 제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을 뿐 어떤 특혜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님은 비웃었다. 설명? 대표님 사무실에 이렇게 쳐들어온 게 설명이라고? 준우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아이는 긴장된 분위기에 겁을 먹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자 나는 아이를 더 꽉 안고 머리를 기울여 아이의 얼굴이 내 어깨에 완전히 파묻히게 했다. 아이를 놀라게 하는 이 말다툼 소리에서 조금이라도 지켜주고 싶었다. 바로 그때 강 대표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슬비 씨, 준우를 데리고 저쪽 소파에 잠시 앉아 있어요. 너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내가 고개를 들어 쳐다볼 정도로 훨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여기서 당신과 아이를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조금 더 단단한 땅 위에 서게 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준우를 소파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앉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준우는 떨면서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가지마.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어디 안 가. 여기 있을게. 그러고 나서 나는 사무실 중앙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김 팀장님의 눈에는 이제 분노뿐만 아니라 당혹감도 서려 있었다. 아마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강 대표님은 팔짱을 꼈다. 김 팀장,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지금은 이슬비 씨가 좀 쉴 수 있게 해줍시다. 김 팀장님은 한 걸음 다가섰다. 지금 저를 내보내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진정하라는 겁니다. 김 팀장님은 싸늘하게 웃고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은밀한 위협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했다. 앞으로 내 회사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김 팀장님이 나간 뒤 문이 닫히자마자 강 대표님이 길게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고는 작게 말했다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네,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듣기에도 선명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날카로움이 사라진 그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부드러웠다. 혼자 아이를 키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합니까? 그가 너무나 부드럽게 물어서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행복하지만 외롭고 힘듭니다. 많은 순간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저 멈출 수 없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진지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대단하군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누구나 당신처럼 강인할 수는 없죠.
누군가 내 심장에 손을 얹은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위해 이 직장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는 내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회사는 당신에게 편의를 제공할 겁니다. 긴급 상황이 생기면 지원할 인력을 배치하죠. 오늘처럼 아이를 안고 뛰어다닐 필요 없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너무나 놀라서. 제가 왜 그런 특혜를 받습니까? 저는 평범한 직원일 뿐인데요. 누구도 부당하게 무시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한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는 결론을 내리듯 말하고는 문을 열었다. 이슬비 씨, 준우 데리고 가서 쉬어요. 괜찮아지면 다시 출근하고요. 나는 아들을 안고 일어섰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즉시 나에게 쏟아졌다. 더 이상 동정의 눈빛이 아니었다.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그 외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준우를 안고 걸어 나왔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날들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 나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슬비 씨. 나는 돌아보았다. 강 대표님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그는 짧은 한마디를 던졌지만 그 말에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겨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준우를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서서히 닫히면서 지친 내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내 눈동자 깊은 곳에 희미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앞으로 나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가 준우를 안고 대표님 사무실로 직행한 그날 이후 회사 사람들은 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놀라워했고 어떤 사람은 의심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도 된 것처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나는 그날 준우를 데리고 원룸으로 돌아온 뒤 저녁 내내 잠든 아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속눈썹이 숨을 쉴 때마다 파르르 떨렸고 조그만 얼굴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베테랑 직원들조차 감히 얼씬도 못하는 그곳에 들어간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나의 강인함은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막다른 길에 몰린 한 엄마의 본능적인 저항이었을까? 다음 날 나는 원룸 단지의 경비 아저씨께 잠시 준우를 맡기고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다. 모든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이슬비 씨다. 어제 대표님 사무실까지 올라갔다며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김 팀장님이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잖아. 듣자 하니 대표님이 엄청 감싸줬다던데 무슨 사이 아닐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모든 말이 피부에 와 닿는 가시 같았다. 피가 날 만큼 아프지는 않았지만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끼기엔 충분했다. 예전부터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고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내가 막 가방을 자리에 내려놓았을 때 김 팀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공기는 즉시 팽팽한 기타 줄처럼 긴장되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섰고 다른 동료들은 바쁜 척했다. 김 팀장님은 사무실을 쓱 훑어보더니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내게 고정했다. 이슬비 씨, 회의실로 따라와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네, 저를 부르셨습니까? 네, 할 얘기가 있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날카로워서 나는 그 할 얘기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김 팀장님의 뒤를 따랐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다. 김 팀장님은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가더니 몸을 돌려 문을 닫았다. 마치 내가 재판정에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김 팀장님은 팔짱을 끼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다.
자기가 꽤 잘난 줄 아나 보지? 마음만 먹으면 대표님한테 직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팀장님. 어제는 제가 그저 자기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 그녀가 말을 끊었다. 자기가 불쌍하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이슬비 씨, 여기가 어딘지 잊었어? 여긴 회사지, 자선단체가 아니야. 나는 입술을 깨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단 한 번도 특혜나 특별 대우를 요구한 적 없습니다. 어제는 그저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들어주길 바랐다고? 김 팀장님은 비웃었다. 대표님이 감싸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강 대표님이 인사팀에 특별히 지시해서 널 지원하라고 했다며? 그것 봐. 너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가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나는 책상을 내려다보며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 팀장님은 멈추지 않았다. 이슬비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오늘부터 내일은 네가 알아서 해. 대표님이 뒤에 있다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 회사에서 널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나야. 네가 잘못하면 난 보고하고 징계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 나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쥐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김 팀장님은 나를 잠시 더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편견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제대로 알아듣는 게 좋을 거야. 다음에 또 회사를 시끄럽게 만들면 그땐 나 원망하지 마. 말을 마친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나는 회의실에 몇 초간 더 서 있었다. 마치 물에 빠졌다가 겨우 숨을 쉬게 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내쉬었다. 김 팀장님의 말은 칼날처럼 내 마음에 상처를 냈지만 나는 버텨야만 했다. 나는 엄마니까 무너질 수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평소와 다른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모니터에 얼굴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몰래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다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내가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책상 위에선 전화가 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화면에는 대표님실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당황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네, 이슬비입니다. 강 대표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부드럽고 차분했다. 이슬비 씨, 잠시 내 사무실로 올라와 줄 수 있습니까? 논의할 게 좀 있어서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마치 전화기 저편에 누가 있는지 안다는 듯이 즉시 나를 향했다. 나는 그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일어서자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서류 더미에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걸었지만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대표님 사무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을 때 나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강 대표님은 책상 앞에 서서 서류 몇 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앉아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두 손을 모았다. 이슬비 씨,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경영지원팀에서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김 팀장님께서 그냥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그의 눈은 마치 내 말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듯이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겁니까? 감히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물었다. 두렵습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요. 하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단지 제 일에 영향이 갈까봐 걱정될 뿐입니다. 저는 준우를 혼자 키우고 있어서 직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아무도 당신을 해고하지 않을 겁니다. 어제 일은 내가 말했듯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저 모두가 저를 평범하게 일하게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는 그 말을 기억하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는 내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건 새로운 근무 스케줄입니다. 어제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면 인사팀에 직접 보고하거나 저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나는 당황해서 귀가 뜨거워졌다. 네? 왜? 대표님께 문자를 제가 대표님을 귀찮게 해드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웃는 듯 마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귀찮지 않아요. 아이를 안고 내 사무실로 와서 공정함을 요구할 만큼 용감한 사람이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 말은 가벼웠지만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나 더 던졌다. 준우는 오늘 어떻습니까? 나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을 뿐이에요. 그의 눈빛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어제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아이가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잊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왜인지 모르게 그 순간 나는 숨을 더 편하게 쉴 수 있었다. 마치 더 이상 혼자서 온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감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소한 일들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었다. 내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할 때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나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 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온기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강 대표님과의 대화 이후 나는 조금 가벼워진 마음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자리로 돌아왔다. 사무실에서 나를 향한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 뉘앙스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조롱이나 의심이 아닌 경계심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모두가 내가 갑자기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절망 속에서 아들을 안고 15층으로 뛰어 올라간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진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그날 점심, 내가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 할 때 같은 부서의 서연 씨가 조용히 의자를 끌어와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김 팀장님보다는 어렸고 과묵하지만 진중한 사람이었다. 내가 살짝 놀라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슬비 씨. 그냥 오늘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언니. 서연 씨는 나를 잠시 보더니 말했다. 어제 같은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김 팀장님이 좀 심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다. 하지만 슬비 씨도 조심해야 해요. 김 팀장님은 원래 까다로운 분인데 이번 일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났으니 분명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거예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속삭였다. 강 대표님이 슬비 씨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분은 늘 엄격하시지. 직원들 사소한 일까지 챙기는 분은 아니거든요. 아마 슬비 씨 사정을 이해해 주시는 거겠죠.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침묵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갑거나 무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너무 오래 들어온 사람이 마침내 누군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을 때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눈빛이었다. 몇 숟가락 뜨지 않았을 때 내 책상 위 내선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애써 감추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에는 대표님실이라고 떠 있었다.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네, 이슬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다. 이슬비 씨, 1층 로비로 잠시 내려와 줄 수 있습니까? 볼 일이 있어서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칠까 두려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사무실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장마철처럼 무겁고 축축하고 불쾌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나는 근무 시간 중에 회사 로비에서 대표님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유리문 근처에 서 있었다. 그의 옆 소파에는 커다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소매를 단정하게 걷어 올린 심플한 흰색 셔츠 차림이었다. 얼굴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부드러웠다. 이슬비 씨, 이쪽으로. 그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나는 조금 망설이며 다가갔다. 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그는 종이 상자를 가리켰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몇 가지 용품입니다. 어젯밤에 사람을 시켜 준비했어요. 휴식 시간에나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준우가 가지고 놀게 필요하면 사무실로 가져가세요. 회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직원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아무도 용기를 내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비난받고 쫓겨나고 짐처럼 여겨져 왔지만 누구도 나에게 그토록 차분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해준 적은 없었다. 대표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그저 회사의 직원일 뿐인데요. 그리고 강인함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한 명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나는 그걸 존중합니다.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올까봐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덧붙였다. 이슬비 씨, 오해하지 말아요. 동정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이들이 어른들이 겪는 압박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문틈으로 불어온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일하러 올라가요. 무슨 문제 있으면 나에게 보고하고.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상자를 들고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우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이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뜻하면서도 혼란스러웠다. 내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네, 이건 회사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물품입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다른 사람은 김 팀장님 쪽을 쳐다보았다. 김 팀장님은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그녀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오후에 내 예상대로 김 팀장님은 나를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마치 내 숨소리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 이슬비 씨,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대표님이랑 어떤 관계인지는 관심 없어. 하지만 개인적인 일을 회사로 끌어들이지는 마. 이번에는 강 대표님이 널 동정했지만 다음번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저와 대표님은 상사와 직원 외에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오늘 일은 그저 인사 정책에 따라 지원해 주신 것뿐입니다. 감히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김 팀장님은 즐겁지 않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이 회사에서 강 대표님은 자신이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하고만 대화해. 나는 멈칫했다. 그 말은 세게 찌르지는 않았지만 아주 깊게 박히는 칼날 같았다. 퇴근길에 나는 한 손에는 준우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대표님이 준 새 장난감 가방을 들었다. 늦가을 서울의 공기는 쌀쌀했지만 나는 무언가 내 주위를 서서히 따뜻하게 감싸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원룸에 도착하자 준우는 새 장난감을 가지고 온 방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나도 따라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도 나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내일 혹은 그 이후에도 나는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대표님의 관심은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그가 한 모든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걸까? 나는 새곰 인형을 껴안고 있는 준우를 바라보다가 작은 원룸의 낡은 벽지를 보았다.
우리 두 모자의 삶은 여전히 시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나는 아주 오랫동안 감히 믿지 못했던 한 가지를 보았다. 이 세상에 나의 힘겨움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아마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일하고 내 마음속의 혼란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 이슬비였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시선 하나,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나는 마치 약한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움을 느꼈다. 살짝만 기울어도 떨어질 것 같았다. 특히 강 대표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지원한 이후로는 더욱 그랬다. 때로는 내가 배려받고 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김 팀장님의 책상 앞을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그녀의 시선이, 휴식 시간에 들려오는 속삭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한 내 자신이 두려웠다. 그날 오후 내가 주간 회의 자료를 정리하느라 분주할 때 내 선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대표님실이 아니었다. 김 팀장님이 있는 5층 회의실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네, 이슬비입니다. 이슬비 씨, 지금 바로 회의실로 내려와요. 김 팀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나는 무심코 펜을 꽉 쥐었다. 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김 팀장님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고 주변에는 몇몇 팀원들이 앉아 있었다.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내가 인사를 했지만 그녀는 대답 없이 나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이슬비 씨, 지난 분기 보고서 모두 앞에서 다시 발표해봐요. 제대로 했으면 괜찮고 틀렸으면 책임은 본인이 져요. 나는 살짝 떨렸다. 네, 오늘 보고서는 팀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발표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유도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나서 자료를 펼치고 발표를 시작했다. 나는 떨지 않으려고 애쓰며 명확하고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단 한 군데라도 실수하면 김 팀장님은 즉시 그것을 빌미로 나를 깎아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보고서의 절반쯤 발표했을 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강 대표님이 들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고 모두 고개를 숙였다. 김 팀장님은 마치 누가 목덜미를 잡은 것처럼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는 모두를 둘러본 뒤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내 심장을 작게 흔들기엔 충분했다. 다들 앉아요. 그냥 진행 상황만 잠시 확인하러 왔습니다. 김 팀장님은 즉시 다가갔다. 대표님, 이건 저희 부서 내부 회의일 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이슬비 씨가 어디까지 발표했는지 보고 싶어서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회의실의 몇몇 시선이 즉시 나를 향했다.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불편함과 질투가 섞인 시선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발표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가 정말로 듣고 있었다.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때때로 그는 자료를 쳐다보았고 때때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집중력은 나에게 압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힘을 주었다. 마치 내가 제대로 된 길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신호 같았다. 내가 발표를 마쳤을 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슬비 씨, 잘했어요. 생각보다 보고서가 명확하네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그는 김 팀장님을 돌아보았다. 김 팀장, 이 일은 이슬비 씨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녀는 애써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습니다. 그는 자료를 챙기며 천천히 말했다. 오늘 오후 임원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사용하도록 하죠.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었고 김 팀장님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내가 아무도 오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계단을 한 번에 뛰어넘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평가회의가 끝난 후 나는 회의실을 나왔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자 비로소 나는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대표님이 떠나기 전 나를 보던 눈빛에는 나 자신조차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내가 경비 아저씨 댁에서 준우를 데리고 나올 때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에게 옷을 덮어주며 급히 뛰었다. 회사 앞 도로는 질퍽했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탕물이 튀었다. 내가 준우를 원룸으로 가는 마을버스에 막 태웠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귀에 휴대폰을 댔다. 여보세요. 이슬비입니다. 낮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슬비 씨, 무사히 퇴근했어요? 나는 버스에 오르려는 사람들 틈에서 멈칫했다. 대표님? 네, 지금 준우 데리고 가는 길입니다. 곧 원룸에 도착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가요. 그는 회사에서처럼 딱딱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고요. 그냥 당신과 준우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다정함이 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슬비 씨, 이제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마치 내 인생의 어두운 날들에서 나를 끌어내주는 밧줄 같았다. 춥고 어두운 방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따뜻했고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버스에 오르자마자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대표님이 이슬비 씨한테 전화했나 봐. 대단하다. 분명 무슨 일 있는 거야. 나는 갑자기 주먹을 쥐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쉽게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 그날 밤 준우를 재우고 나는 창가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길 위에 물웅덩이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내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쪽에서는 내가 그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둘 자격이 없다고 말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부드러운 눈빛과 목소리가 나를 감히 갈 수 없는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오해해서는 안 돼. 꿈꿔서도 안 돼. 슬비야,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다시 울려 퍼졌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나는 아주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강 대표님의 전화 이후 나는 아주 평범하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살아가려 노력했다.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두려웠다. 하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 할수록 내 심장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멀리서 회의 중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그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나는 무심코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과 마주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는 내부 프로세스 점검이 있었고 모두가 분주했다. 나도 서류를 찾고 낡아서 떨어진 규정 안내판을 다시 붙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리를 하던 중 책상 위 전화기에 불이 들어왔다. 서연 씨였다. 슬비 씨, 1층 로비로 잠깐 내려와 봐요.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네? 무슨 일이에요, 언니? 일단 내려와 봐요.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멈칫했다. 이 시간에 누가 나를 찾는단 말인가. 나는 서둘러 로비로 내려갔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경비 아저씨가 준우를 안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준우의 두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코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달려갔다. 준우야, 왜 여기 있어?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는 급하게 오토바이를 몰고 온 듯 숨을 헐떡였다. 아까 경비실에 정전이 돼서 준우가 잠에서 깼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너무 놀랐나 봐.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냥 데리고 왔어.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나는 준우를 급히 껴안았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아팠다. 준우야, 엄마 여기 있어. 이제 그만 울어. 엄마 여기 있잖아. 아이는 내 목을 단단히 끌어안았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나도 아이를 안은 두 손이 덩달아 떨렸다. 나는 아이가 나를 잠시라도 떠나 있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아이가 그토록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린 것은 당연했다. 내가 아이를 달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슬비 씨. 나는 돌아보았다. 강 대표님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가왔다. 그의 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우를 향해 있었다. 준우가 왜 여기에 있죠?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묻어났다. 나는 당황하며 설명했다. 네, 준우를 봐주시던 분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몸을 숙여 준우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준우야, 괜찮니? 준우는 처음에는 살짝 피했지만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가 없어질까봐 무서웠어.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다. 그때 강 대표님이 나직이 말했다. 이슬비 씨, 준우 데리고 3층 휴게실로 올라가요. 거기는 조용하고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필요하면 인사팀에 말해서 오늘 하루는 지원을 받도록 하죠. 나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 안 됩니다. 오늘은 내부 점검일이라 제가 업무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는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워 목소리를 더 낮췄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준우를 휴게실에 데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나에게 전화해요. 나는 그의 눈을 오래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네. 나는 준우를 안고 3층 휴게실로 올라갔다. 휴게실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준우를 눕히고 얼굴을 닦아준 뒤 물을 마시게 했다. 준우는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나는 아이 곁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아이가 내 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할 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노란 길을 만들고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순간 목이 메어왔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수많은 두려움을 겪는 동안 나는 혼자 버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누군가가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주는 감각을 잊고 있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이슬비 씨, 준우는 괜찮습니까? 강지훈. 나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답장을 입력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메시지는 거의 즉시 도착했다. 회사 밖에서는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멈칫했다.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심장이 작게 쿵 하고 울렸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짧은 답장밖에 보낼 수 없었다. 네. 하지만 그가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낼 줄은 몰랐다. 그냥 지훈 씨라고 불러요. 나는 숨을 삼켰다. 몇 초가 지나서야 겨우 답할 수 있었다. 네, 다음에요.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편한 대로 해요. 하지만 당신이 불편해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 메시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무언가 부드럽지만 깊게 흘러드는 느낌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준우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잠시 후 휴게실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나는 깜짝 놀라 인사팀 직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강 대표님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침대에서 잠든 준우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준우 먹일 죽을 좀 가져왔습니다. 날이 추운데 아이들은 울고 나면 배고파하기 쉬우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아요. 그는 죽이 담긴 용기를 책상에 내려놓고는 내 목을 매게 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당신과 준우는 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네, 알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두려워요. 그는 나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슬비 씨,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는 거지 소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아 일으켜 그 무거웠던 날들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는 것 같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작게 말했다. 나는 다시 회의실로 내려가겠습니다. 준우가 깨면 죽 좀 먹이고 천천히 내려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나는 문 손잡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심장이 방금 꿈이라도 꾼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나는 그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줄 줄은 몰랐다. 이렇게 부드럽고 사려 깊게 내 인생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더 두려웠다. 내가 흔들릴까봐, 내가 오해할까봐,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친절이었고 나 혼자 마음을 다 줘버리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속으로 다짐했다. 슬비야, 꿈꾸지 마. 약해지지 마. 누구 때문에 길을 잃지 마. 하지만 그 다짐이 어찌나 힘없이 들리는지.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휴게실 문 앞에 죽그릇을 들고 서 있던 그의 모습이 부드럽고 지울 수 없는 무언가로 새겨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강지훈 대표님이 휴게실까지 직접 죽을 가져다 준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감정의 흐름 때문이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옆에서는 준우가 내 팔을 꼭 껴안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강 대표님이 했던 말, 그가 했던 행동, 모든 것이 느린 영화처럼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내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벽 쪽으로 돌아 누웠지만 그럴수록 모든 것이 더 선명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모든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봐. 이슬비 씨다. 어제 대표님이 직접 아들 먹을 것까지 챙겨줬다며 다른 사람은 혀를 찼다. 그러니 김 팀장님이 속이 뒤집히지. 도대체 무슨 수로 홀린 걸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모든 말이 피부를 찌르는 바늘 같았다. 사무실층에 도착하자마자 복도에 서 있는 김 팀장님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밝았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보는 순간 그 눈빛은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좋은 아침, 슬비 씨. 그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지나치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예의를 차렸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어젯밤 퇴근은 잘했어요? 비가 오는데 누가 데리러 와주니 참 편했겠네.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응, 나도 알아. 김 팀장님이 말을 끊었다. 그런데 슬비 씨,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속을 알 수 없는 법이거든. 네가 진심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그저 일시적인 변덕일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면 됐어. 김 팀장님은 비웃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해. 그녀는 불쾌하게 울리는 구두 소리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텅 빈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을 다잡고 누구도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고 누구도 내 삶을 조종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선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대표님실. 나는 손을 약간 떨며 수화기를 들었다. 네, 이슬비입니다. 이슬비 씨. 잠시 내 사무실로 올라와요. 강 대표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강 대표님은 창가에 서 있었다. 두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키가 크고 곧은 자세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어깨에 부딪혀 희미한 빛의 선을 만들었다. 문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떨렸다. 이슬비 씨, 이리 와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거리를 두고 섰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까?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네? 불안한 거 없습니다. 나를 봐요. 그가 작게 말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아침부터 내 시선을 피하고 있잖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대답했다. 저는 그저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언가 있다고 말할까봐 걱정하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미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슬비 씨, 내가 당신과 준우에게 신경 쓰는 건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대표님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됩니다. 그는 나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내가 당신에게 신경 쓰는 게 감출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당신이 이 감정을 오해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심장이 목구멍 바로 아래에서 뛰는 것 같았다. 대표님, 그가 마치 내가 차마 내뱉지 못하는 말을 대신 끝내주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이런 일로 농담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눈가에 뜨겁게 차올랐다. 아니요. 그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같은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그가 대신 물었다. 나는 목이 메었다. 이슬비 씨. 그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당신은 한 번도 짐이었던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닙니다. 공간은 고요해졌고 오직 내 심장이 북소리처럼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바로 그때 똑똑 하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강 대표님은 문 쪽으로 돌아섰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 팀장님이 나타났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이상할 만큼 진지했다. 하지만 내가 평소보다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사무실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빛은 즉시 변했다. 의심, 질투, 그리고 어딘가 승리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대표님, 행사 비용 심사 보고서 때문에 왔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문 쪽으로 물러섰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강 대표님이 나를 불렀다. 나는 멈칫하며 천천히 돌아섰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오후에 나를 따라서 행사장으로 가도록 해요. 행사 배치 점검을 해야 하니까. 이슬비 씨가 대조 확인 업무를 맡았으면 합니다. 그는 마치 그것이 평범한 업무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 팀장님이 끼어들었다. 대표님, 그 일은 지금까지 제가 해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슬비 씨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강 대표님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펼쳤다. 오늘부터 이슬비 씨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김 팀장님은 이를 악물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나는 김 팀장님과 강 대표님을 번갈아 보았다. 너무나 빠른 변화에 어지러웠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작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사무실을 떠날 때 김 팀장님의 하이힐 소리가 바로 뒤에서 따라왔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김 팀장님은 내 팔을 잡아챘다. 그녀는 아플 정도로 세게 쥐었다. 이슬비.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 가득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나는 침묵했다. 두고 봐.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그녀가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구두 소리를 울리며 떠나는 것을 그저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렸고 하늘은 무겁게 회색빛이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나를 거대한 파도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단지 감정뿐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사납고 위험한 또 다른 폭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 팀장님이 목구멍에 걸린 듯한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떠난 후 나는 복도에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내 앞에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 생활의 길이 아닌 안개로 가득 찬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았다. 한쪽은 두려움이었고 다른 한쪽은 내가 애써 묻어두려 했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 나는 강 대표님이 지시한 대로 6층 행사장으로 내려갔다. 행사장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의자를 배열하고 음향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노란 조명이 줄지어 늘어선 의자 위로 쏟아져 텅 빈 공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내가 대조 확인 목록을 검토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이슬비 씨. 나는 돌아보았다. 강 대표님이 서 있었다.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넥타이를 살짝 푼 모습이었다. 얼굴은 피곤하면서도 진지해 보였지만 나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아, 대표님.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거리를 두려 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다. 아무도 없을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누가 들을까 봐요. 여기엔 당신과 나밖에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강 대표님은 책상 가까이 다가와 내 옆에 섰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남성적이면서도 따뜻한 샌다루드와 라떼가 섞인 듯한 향이었다. 이슬비 씨, 아까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그가 김 팀장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조금은요. 하지만 익숙합니다. 예전부터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왔으니까요. 단지 제 일에 영향이 갈까봐 두려울 뿐입니다. 강 대표님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일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김 팀장 일은 내가 처리할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지 마세요. 팀장님이 저를 더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슬비 씨.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착해서예요. 이제 당신 뒤에는 내가 있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구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준우를 낳은 이후로 나는 혼자 버티고 혼자 힘내고 혼자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자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너무 오랫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기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대면 제가 그게 익숙해져서 약해질까봐 두려워요. 내 앞에서는 강해질 필요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저 당신이 당신답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다.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심장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다. 강 대표님은 의자를 살짝 당겨 내 옆에 앉았다.
어깨가 거의 닿을 듯 했다. 이슬비 씨. 네.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두렵습니까? 나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지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서 있어요. 그가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내 손 바로 옆 책상 끝에 손을 올려놓았다. 내 바로 옆에. 나는 급히 손을 움츠렸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거예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 잠시 후 강 대표님은 조용히 일어섰다. 알았어요. 계속 일해요. 끝나면 1층으로 내려와요. 데려다 줄 테니. 나는 깜짝 놀랐다. 아, 안 됩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이슬비 씨. 그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오늘도 비가 올 예보가 있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행사장을 나갔다. 그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졌을 때 나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내 심장 박동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내 심장을 꽁꽁 묶는 것처럼 깊게 새겨졌다. 저녁에 로비로 내려갔을 때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을 반사해 작은 빛의 점들처럼 반짝였다. 강 대표님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차에 기댄 채 출입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다가와 차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준우를 안으로 태웠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공기는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준우만이 곰 인형을 안고 앉아 가끔 나를 보고 또 가끔 그를 쳐다보았다. 원룸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나는 준우가 던진 질문에 깜짝 놀랐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 대표님이 살짝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저씨는 엄마 친구야. 준우는 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친구? 그럼 좋은 사람이야, 엄마?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강 대표님을 보고 다시 아들을 보았다. 응,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작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그것을 말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차가 원룸 앞에 멈췄을 때 나는 준우를 안고 내렸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돌아서기 전에 강 대표님이 나직이 불렀다. 이슬비 씨. 나는 돌아보았다. 그는 차체에 기댄 채 나를 건드릴 듯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 일요일인데 회사에 나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준우랑 집에 있을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면 내일 오후에 두 사람을 보러 가도 될까요? 나는 굳어버렸다. 저희 집에요? 네.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원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나는 옷소매를 꽉 쥐었다. 내 안의 한쪽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다. 한 번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의 시선, 미래, 그리고 그의 위치가 두려워 떨고 있었다. 나는 나직이 말했다. 생각해볼게요. 그는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잘 생각해보고 문자 줘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준우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이 닫힌 후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뛰는 심장을 손으로 감쌌다. 만약 내가 고개를 끄덕여 강 대표님을 우리 모자의 삶에 들어오게 허락한다면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폭풍 속에서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나는 옆으로 누워 곰 인형을 껴안고 잠든 준우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숨소리는 고르고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나는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꼭 껴안고 싶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강 대표님의 제안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재촉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했다. 내일 오후에 두 사람을 보러 가도 될까요? 간단한 한마디가 마치 나를 다른 삶의 문턱에 세워놓은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웠다. 세상의 시선이, 내일이, 그리고 나 자신이 두려웠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닫고만 있으면 우리 모자를 위해 준비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작은 원룸을 청소했다. 낡은 나무 책상을 닦고 준우의 그림책 몇 권을 정리하고 간단한 국을 끓였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모든 일을 천천히 했다. 준우가 일어나 방 안을 뛰어다니다가 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오늘 좋은 아저씨 놀러와? 나는 멈칫했다. 누가 그래? 엄마가 계속 웃잖아. 준우가 웃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에 나는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이 찡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저씨 오면 착하게 있어야 해. 네. 준우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이 다 되어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짧은 메시지였다. 가도 될까요? 나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답장을 보냈다. 네, 오세요. 그것뿐인데도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할 수 있었다. 강 대표님은 정시에 도착했다. 그는 원룸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수한 셔츠 차림에 손에는 과일 봉지와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바쁜 대표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예의 바르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한 남자만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은 한 사람이 더 들어오자 갑자기 더 좁아진 것 같았다. 강 대표님은 들고 온 것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집이 깔끔하네요. 나는 부끄러워졌다. 네, 좁아서 깔끔하게라도 해야 해요. 준우는 내 등 뒤에 숨어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강 대표님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안녕, 준우. 아저씨가 케이크 사왔어. 준우는 눈을 깜빡이며 나를 보았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예의 바르게 받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착하네. 강 대표님이 웃었다. 그의 눈빛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여전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을 따랐다. 강 대표님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우리 모자의 생활과 준우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 물었다. 모든 질문은 적당했고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긴장을 풀었고 마음속의 경계심도 누그러졌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김 팀장님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굳어버렸다. 그녀는 단정한 재킷 차림이었고 얼굴은 차가웠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빠르게 훑고 지나가 강 대표님이 앉아있는 곳에 멈췄다. 대표님, 김 팀장님이 말했다. 목소리는 예의를 차렸지만 날카로웠다. 급한 서류 때문에 왔는데 여기에 계실 줄은 몰랐네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 대표님이 일어나 다가왔다. 무슨 서류죠? 김 팀장님은 행사 비용 보고서 뭉치를 내밀었다. 사무실에 두고 갔는데 대표님이 안 계셔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강 대표님은 서류를 받았지만 바로 펼쳐보지는 않았다. 공적인 일은 월요일에 처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김 팀장님은 비웃으며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업무가 늦어질까 봐서요. 늦어지지 않아요. 강 대표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이건 사적인 시간입니다. 김 팀장,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김 팀장님은 멈칫하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기 전에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저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슬비 씨, 자기 자리가 어딘지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강 대표님이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슬비 씨의 자리는 회사에서는 내가 평가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김 팀장님은 몇 초간 굳어있다가 등을 돌려 가버렸다. 문이 닫히고 작은 원룸에는 무거우면서도 따뜻한 공기가 남았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이런 일 때문에.
사과할 필요 없어요. 강 대표님이 나직이 말했다. 그녀가 선을 넘은 겁니다. 준우가 내 손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목이 메어왔다. 강 대표님은 우리 모자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슬비 씨, 나 때문에 당신이 압박받는 건 원치 않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저도 대표님이 저 때문에 곤란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천천히 가요. 너무 먼 미래를 약속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당신과 함께 걷게 된다면 당당하게 걷겠다고 약속하죠.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를 이상할 만큼 안심시켰다. 나는 그를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괜찮아요. 그가 미소 지었다. 기다릴게요. 오후는 생각보다 평화롭게 지나갔다. 준우는 케이크를 먹고 그림을 자랑하고 제잘제잘 웃으며 이야기했다. 강 대표님은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가 일어나 돌아갈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섰다. 이슬비 씨, 월요일에 회사에서 봐요. 평소처럼 일하면 됩니다. 네, 나는 대답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문이 닫혔을 때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고 김 팀장님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세상은 계속해서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나는 몸을 숙여 준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이가 작게 웃었다. 엄마, 아저씨 좋은 사람이지?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두려움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천히 하지만 진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월요일 회사로 돌아온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분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익숙한 얼굴들, 줄지어 늘어선 책상들, 키보드 소리는 여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느끼던 그 떨림도, 존재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그 느낌도 더 이상 없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강해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더 차분해졌다. 그리고 나에게 차분함은 일종의 용기였다. 오전은 놀라울 만큼 평온하게 지나갔다. 강 대표님은 아침 단신 회의에만 잠깐 모습을 보였고 진행 상황에 대해 몇 마디 한 뒤 떠났다. 길게 시선을 마주치지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도 없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에게는 바로 그런 평범함이 버틸 힘을 주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김 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녀와 마주섰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다. 그녀는 빙빙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한 가지만 상기시켜주고 싶어서 불렀어. 일은 일이고 사적인 감정은 끌어들이지 않는 게 좋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팀장님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 모든 보고서는 다른 사람 거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제출해. 나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내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이것만 기억해. 오늘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내일은 내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제 능력에만 의지할 겁니다. 팀장님. 김 팀장님은 비웃었다. 그러길 바라. 나는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일에 집중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모든 숫자, 모든 글자에 냉철함이 필요했다. 오후에 행사 비용을 대조 확인하던 중 재무팀으로부터 차액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나는 모든 영수증, 모든 서명을 다시 검토했다. 유효한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 항목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승인자 이름 김미영. 나는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았다. 나는 사본을 인쇄해서 명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김 팀장님 사무실로 가져갔다. 그녀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바람처럼 가볍게 말했다. 오래된 일이야. 그냥 발생 비용이라고 메모해도.
네, 하지만 규정상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김 팀장님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다. 이슬비 씨, 지금 나한테 일 가르치는 거야? 아니요. 저는 제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가 나중에 보충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규정에 따라 증빙 서류 보충 대기 중이라고 상태를 보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나는 내가 얇은 경계선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정직함을 잃게 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재무팀에서 당일 마감 기한을 요구하는 회신이 왔다. 나는 다시 김 팀장님 사무실로 갔다. 그녀는 자리에 없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규정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다시 한번 알렸다. 나는 업무 외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강 대표님이 업무 공간을 지나갔다. 그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는 나를 보고 멈춰섰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 증빙 서류를 보충해야 할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김 팀장님께는 보고드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그 문제는 내가 처리하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과 15분 후 재무팀은 모든 증빙 서류를 받았고 관련 부서 전체에 참조 CC,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나는 발신자 이름을 읽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강지훈. 저녁에 나는 준우를 데리고 돌아왔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다. 나는 귀를 기울이며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모자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 대표님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잘했어요. 나는 화면을 보고 답장했다. 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잠시 후 그렇게 계속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적어도 예전처럼은 아니었다. 다음 날 회사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재무팀에서 최근 3개월간의 모든 지출 서류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이유를 짐작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일했다. 폭풍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점심시간에 김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인사팀 대표도 함께 있었다. 김 팀장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슬비 씨, 어제 처리했던 과정에 대해 다시 설명해봐요. 나는 단계별, 시간대별로 명확하게 설명했다. 인사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아무도 내 말을 끊지 않았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방안은 조용했다. 인사팀 직원이 말했다. 이슬비 씨는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김 팀장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인하지 않겠어. 나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복도에 강 대표님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차분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에 임원 회의가 열릴 겁니다.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퇴근 시간까지 일했다. 나는 준우를 데리고 희미한 저녁 노을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간단한 저녁을 차렸다. 준우는 밥을 먹고 내 무릎 위로 올라왔다. 엄마, 내일도 기분 좋을 거야? 나는 웃으며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응, 엄마 괜찮아. 그날 밤 준우가 잠든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강 대표님이었다. 이슬비 씨, 내일 회사에 조금 일찍 와줄 수 있습니까?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내일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당신이 직접 들었으면 해요.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네, 나는 전화를 끊고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그 결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내 두 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다. 피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기대지 않고. 나는 준우 옆에 누워 나직이 속삭였다. 엄마 괜찮아. 밖은 고요한 밤이었고
내 앞에는 동이 트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했고 차가운 돌계단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나는 유리문 앞에서 어젯밤 다려놓은 셔츠를 바로잡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침착하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정직함과 노력으로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임원 회의는 가장 높은 층의 큰 회의실에서 열렸다. 나는 인사팀과 재무팀 대표와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강 대표님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차분했다. 김 팀장님은 그의 오른쪽 대각선에 앉아 있었고 손은 서류 뭉치 위에 놓여 있었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다. 공기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인사팀 직원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최근 3개월간의 모든 지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규정에 따라 증빙이 불충분한 일부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요청 이후 모두 보충되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다. 강 대표님이 천천히 말했다. 보충은 필요했지만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준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 때문에 시스템적 위험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이슬비 씨,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나는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했던 그대로 차액 발견, 증빙 요청, 보충 대기 상태 보고, 그리고 원칙을 지켰던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나는 더하거나 빼지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사실을 말했다.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 회의실은 몇 초간 조용했다. 강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절차였습니다. 그는 김 팀장님을 돌아보았다. 김 팀장, 오늘부로 행사 비용 관련 업무는 재무팀과 직접 협력하여 처리하도록 인계하세요. 부서 인력 관리는 계속 맡되 모든 지출은 독립적인 대조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김 팀장님은 살짝 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슬비 씨에 대해서는 그녀의 능력과 정직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슬비 씨는 행사 지원 코디네이터 직책을 맡아 나와 재무팀에 직접 보고하게 될 겁니다. 나는 굳어버렸다. 일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는 깔끔하게 끝났다. 모두가 회의실을 떠났을 때 나와 강 대표님만 남았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보호나 동정이 아닌 동등한 존중이었다. 당신 스스로 해낸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은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해요. 나는 이해했다. 필요했던 거리가 제자리에 놓였다. 나는 허전함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 나는 준우를 데리고 돌아왔다. 아이는 원룸 단지 입구에서 달려와 나를 꼭 껴안았다. 엄마, 오늘 엄마 웃는다.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응, 오늘 엄마 기분 좋아. 그날 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 대표님에게서 온 문자였다. 축하해요. 오늘 밤은 푹 쉬어요. 나는 답장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해내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내 일은 바빴지만 질서가 잡혔다. 더 이상 예전 같은 수군거림은 없었다. 김 팀장님은 거리를 두었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내 능력으로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준우와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내가 꿈꿔왔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준우를 데리고 원룸 근처 작은 공원에 나갔다. 아이는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강 대표님이 예고 없이 다가왔지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그는 준우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아저씨다. 준우가 소리치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 아저씨 왔어. 나는 미소 지었다. 응.
강 대표님은 일어나 나를 보았다. 허락을 구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 괜찮다면 두 사람과 식사하고 싶습니다. 일 얘기는 말고요. 나는 아들을 보고 다시 그를 보았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네, 좋아요. 저녁 식사는 소박했다. 준우는 유치원 이야기를 했다. 강 대표님은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과시 없는 인내심을 보았다. 돌아갈 때 그는 문 앞에서 나직이 말했다. 이슬비 씨, 큰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당신과 함께 걷게 된다면 당당하게 걷겠다고 약속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그날 밤 나는 준우 옆에 누워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나는 지난 여정을 생각했다. 떨렸던 순간들, 소문들, 어려웠던 결정들을 나는 행복이 기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단단히 선후해야 비로소 손을 잡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나 해냈구나. 밖은 도시의 불빛 속에서 고요했고 새로운 삶이 소란스럽지 않게 친절함과 노력,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운 한 사람의 마음으로 열리고 있었다. 이슬비의 이야기는 시끄러운 결혼식이나 달콤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지만 훨씬 더 단단한 것으로 마무리된다. 바로 자기 두 발로 바로 서는 법을 배운 한 여성과 친절함 속에서 자라게 될 한 아이의 모습이다. 이슬비는 눈물이나 동정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녀는 정직함으로 잘못된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의 양심에 네라고 말하는 용기로 폭풍을 헤쳐나갔다. 그것이 그녀를 고립시키고 위협하고 약한 위치에 놓이게 했을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권력 있는 남자가 뒤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상기시킨다. 삶에서, 특히 직장에서 가장 큰 가치는 인맥이나 행운이 아니라 인격이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할 때 잠시 동안은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음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게 마련이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이슬비의 이야기는 깊은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은 혼자라는 이유로 약하지 않다. 당신은 엄마이면서 동시에 가장이라는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지 않을 때 세상도 감히 당신을 짓밟기 어렵다.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서 결정권을 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또한 부드러운 알림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공정한 결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짐을 짊어지고 조용히 견디고 불친절한 세상 속에서 친절하게 살아가려 애쓰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자신의 삶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길은 언젠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여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여 모든 운명이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살 자격이 있는 평범한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